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서 이제 핵심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그 본질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공세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과연 한국은 이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그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보죠. 자,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전략은 아시아 피벗, 아시아 선회, 혹은 뭐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험이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시아 쪽은 여전히 이 지도에서 보듯이 미군들이 이 지역의 여러 기지에 산재해 있고, 또 아시아 쪽은 여전히 중국, 북한 같은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유럽 중심으로 이제 편제됐던 군사 배치 태세를 아시아 중심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걸 흔히 우리가 아시아 선회 혹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세계 주요 교역 통항로를 본다면 이제 환대서양 통항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환태평양 및 이 아시아 지역의 물류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도 우리가 흔히 중국을 대륙국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 큰 땅덩이를 가진 대륙국가. 하지만 대체로 중국도 이제 후진타오 행정부 이래로 특히 시진핑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해양으로 팽창하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나오는 것은 제1도련, 제2도련입니다. 오키나와를 지나는 제1도련, 그리고 괌을 지나는 제2도련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중국의 해상 방위선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자꾸 이제 해양 쪽으로 자신들의 전력 투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의 빈도를 이제 나타낸 건데, 아시아의 몇 가지 핵심 초크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이 있죠. 말라카 해협, 순다, 롬복 이 세 해협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컨트롤하게 된다면 이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역을 만일 중국의 적대 세력이 통제를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 정상적인 통상 교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이 해양으로의 팽창, 그리고 해양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반접근 지역구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A2AD라고 얘기를 하는데, Anti-Access,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고, Area Denial, 이 지역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이름을 붙인 그런 전략이죠. 자, 중국은 아시다시피 빨간색에서 보듯이 자꾸 해양으로 팽창을 하려고 그래요. 제1도령까지 나와서 이제 조만간 제2도령까지 항모를 비롯해서 이제 해양 전력 투사 능력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 지역에 자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보듯이 괌이 있고 오키나와가 있고 또 이제 한국, 일본에 상당히 많은 미군 기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출발점인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략적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의 해양 팽창, 동진 정책,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 적본 정책, 이것이 충돌하는 해역이 바로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되겠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해역을 자기들이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몇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남중국해에 최근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난사운동 한 예를 이제 그 표현한 건데, 그 밑에 난사운도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인공섬 건설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이 그 융수자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섬으로 보입니까? 처음에 다 환초 지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 주변 해역에 모래를 퍼올려서 인공섬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뚜렷하게 활주로 모습이 보이죠? 저게 이제 군사 기지화를 한 겁니다. 자,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역에 걸쳐서 이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 이 환초 지역,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곳은 영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영토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양 영유권이 존재하고 주변의 해양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됐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서 소위 자기네의 해양의 영유권을 더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중국이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다에다가 그 군사 기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이런 이제 중국의 군사 기지가 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항행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군용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세계 어디든지 미국의 군사력과 함선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미국 건국 초부터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인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해양의 자유, 항행의 자유,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미국적 가치인데 그것을 이제 중국이 이 인공섬 건설 그리고 군사 기지화를 통해 가지고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충돌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그 해양 영유권을 둘러싸고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2019년 중국의 그 건국 70주년 열병식 모습입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 중국의 군사 굴기 굉장히 겁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 30년간 중국의 GDP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군사비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자, 동풍 40일 15,000km로 날아가는 그 차세대 대륙간 탄도탄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비롯해서 동풍 21계열의 소위 항모 킬러 미사일 같은 것들, 이게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무기 분야죠. 자, 이처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해양으로 영유권을 팽창하고 시작했고 군사적으로도 굴기를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겠다. 2049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2개의 100년이 완성되는 그런 해죠.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으로서는 이걸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소위 1대1로 정책입니다. 중국은 그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이 미국 때문에 막히게 되자 이제 서쪽을 보고 있어요. 서진하는 정책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과거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중국식의 그 영향권을 만든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의 신흥 1대1로 그 노선이 유럽,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터키, 그 다음에 독일까지,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망을 이제 건설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대1로 연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제 건설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친중국 그 영향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할 만하죠. 거기서 나온 것이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내걸고 나온 겁니다. 자, 핵심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우리가 알기에는 그 아베 수상이 처음에 이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거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인도 태평양이라는 건 예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시아 태평양이었어요. 그 프레임이. 지금은 인도 태평양으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붙는 수식어가 free and open, 자유롭고 개방된 이런 수식어가 꼭 따라붙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 영내 국가들이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되고 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소위 굿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개방됐다는 의미는 영내 모든 국가들이 해상과 공정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공섬 건설 군사를 통해 가지고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 뉘앙스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 쉽게 이해가 가죠, 그죠? 그 아직까지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전략의 원칙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계속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분쟁의 평화적 해결.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다면 그거를 무력을 해결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한 거고요. 또 개방된 투자 환경, 투명한 협약, 연결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이건 중국의 무역 관행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압적인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행의 자유와 영공 무역 통합 포함해서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해라.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사를 중국이 더 이상 깨지 말고 준수를 해라. 대체로 이런 취지를 갖고 나온 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인 것이죠. 자, 그래서 2019년에 국무부가 하고 국방부에서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무부 정부 공식 기관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라는 것은 이미 이 전략이 미국의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방증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전략적 원칙의 것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대체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내세운 외교의 여러 원칙을 구체화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비해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그렇고 또 그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 세계 리더 자리로 복귀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트럼프가 말아먹은 이제 국제사회 리더십 위치를 회복하고 이 국제사회의 룰과 제도를 만들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데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물론 중국의 그 비민주적인 관행, 그리고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인 경제 통상 정책, 여기에 동맹과 우방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하겠다는 그 내용이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 국가안보 전략,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는 보고서를 내는데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 그 잠정 그 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인터림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가이던스인데 여기에서도 그 이행 전략으로서 동맹 및 파트너십 재강화 그리고 국제제도와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틀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 깔린 인식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지난 40여 년간 미국이 이제 국교 정상화하면서 중국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인식을 미국은 지금 초당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트럼프 그 백악관에서 그 대중국 전략적 접근, 경쟁적 접근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상 신냉전을 선언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도전, 말하자면 국가 자본주의 위험성이죠. 둘째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 셋째는 안보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 원인으로 둘러싼 그
그 여론전, 심리전,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 전쟁이 전 방위적인 경제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내용이 아직까지는 미확정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행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제기된 게 바로 쿼드 혹은 그걸 확장한 쿼드 플러스입니다. 쿼드의 기원은 2004년에 그 동남아시아 그 쓰나미가 났을 때 이 인도적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그 동남아 쓰나미 코어 그룹, 요 네 나라가 이제 코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2007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꺼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펴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대1로 거기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이 쿼드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 4개국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제기하는 1대1로의 여러 가지 도전이라든지 경제, 통상, 안보적인 도전을 이제 같이 대응을 하자, 이렇게 나온 개념이 바로 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쿼드에 대해서 미국은 이거를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을 추가해서 쿼드 플러스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과제는 뭐냐면,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쿼드, 그리고 혹은 쿼드 플러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이제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미국 입장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200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반대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그 말인즉슨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규범 외교, 그리고 다자주의적 협력,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게 다자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편중된 강대국 정책의 완충잔치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굉장히 편중 의존하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 안보와 경제든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어느 한 곳에 크게 의존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의존성으로 인한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보복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날 거예요. 자, 쿼드에 대해서 중국은 이게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 군사 동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이 쿼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되겠죠. 사드의 사례를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면 중국은 또 보복하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 생각은 쿼드를 비판하는 우리 국내 이유는, 논리는 뭐냐면, 이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면 그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 동맹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중국의 보복을 초래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쿼드가 이 반중 군사 동맹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태도 때문이죠. 인도는 이 쿼드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한국이 어차피 쿼드나 쿼드 플러스 쿼드가 협력하는 게 이제 맞다면, 이 쿼드가 대중국 군사 동맹 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미리 참여해서 그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통상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9.11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일종의 안보 관점에서 안보적 위협으로 이제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왜 미국이 그렇게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같은 거 가지고 중국을 때리는가? 그거를 요 맥락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은 앞으로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서 동맹과의 결속 유지에 한층 더 힘을 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반중 경제연대 일환인 클린 네트워크, 소위 중국산 통신 장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한 그 우호국들이 그 서플라이 체인 만들고, 그 화웨이 제재 같은 이제 대중국 압박 경선에 동참을 받게 될 요구성이 커지는 거죠. 요구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이제 환경, 또 노동 기준 강화,
이게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텐데 거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은 뭔가 다자적인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이 강대국 정책의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입장을 생각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 다양한 다자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뭐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이것이 명시적인 반중국 군사화 적대 정책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은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